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로 국정포럼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저희가 이번 중소기업의 현황과 여러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 여러가지 의견들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때 큰 이야기의 주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법률 안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을 규제하거나 한계성을 두었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연계성을 가져야만 된다.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컨퍼런스에서도 그 외에 조금 추가적인 의견들이나 그리고 좀 더 압축된 내용으로 컨퍼런스 내용을 정리하고자 2차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모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조장할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못하게 하는 일을 규제라고 하든지 또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할 때 규제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일은 모두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시스템은 반대말인데, 포지티브 시스템은 업무 영역을 제도적으로 나열한 그것만 가능한 일이고, 네거티브 시스템은 나열된 것만 못한다. 그러니까 나열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국가가 수출입을 규제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수출입을 규제할 때 어떤 품목만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 것을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수입도 마음대로 해도 좋고 수출도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것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있어서 언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었냐면은 1967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규정된 것만 수출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1967년 7월 이후부터는 규정된 것만 수출입할 수 없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수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우리가 GATT라고 하는 거,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그 가트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출입 자유화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건 정부에서 그때그때 정책으로 어떤 것은 수입하지 못하게, 수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법령에다 넣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려면은. 그러면 지금 이런 개념에서 아주 심한 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합니다. 갈라파고스라는 그 지역은 워낙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특한 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룡이 있다든지
독특한 생태를 유지하고 있다. 육지하고 단절되다 보니까. 그래서 갈라파고스 하면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규제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규제,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전문가들 말로 의하면은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불과 한 10여 년 되는데 이때의 변화가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도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100년이 1921년인데 1921년부터 지금까지의 100년보다도 앞으로 10년이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정말 경천동리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지난 10년간 우리는 경천동리할 일이 생겼거든요. 그 첫째가 식민지를 받은 나라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무엇만 할 수 있다. 이런 포지티브 규제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 외에는 국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줘야 민간의 창의력이, 더구나 지금 20대, 30대들의 이 창의력을 그대로 살려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첨단 분야도 많이 만들고, 특히 왜 첨단 분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4차 산업혁명은 내 기술과 저 사람의 기술을 합해서 제3의 기술을 만드는 게 기술 폭발의 원인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술과 기술 간의 융복합,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이것밖에 못한다 하는 식으로 돼 있으면 합해질 수가 없어요, 기술들끼리. 그래서 기술들끼리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이제 시대가 우리 인구절벽,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이런 데 가서 일자리 창출, 또 이 젊은 사람들의 고액 소득자, 고액 연봉자로 육성,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주도국가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가 법령 체계를, 규제 관련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부지런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은 포지티브 시스템에서는 이거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네거티브 시스템은 이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찾아내서 규정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찌 보면 부지런해질 이유가 없다고도 반대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지난 100년간의 역사보다도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변화의 물결에 바로 자연스럽게 편승하는 방법이 뭐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시대의 흐름과 안에서 인위적인 법령 정비의 흐름이 맞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세계 주도국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욕심 좀 내면은,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고, 특히 20대, 30대의 이 창의력 왕성한 세대들에게 마음껏 세계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이런 거, 융복합, 이런 개념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제는 국가 법령 체계를 바꿔서 민간의 창의력과 경제 활력을 최대한 시키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일자리도 억수로 만들고, 덧붙여서 세계 시장을 향해서
월드마켓을 우리가 장악함으로써 소득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 일단 그 세종로 국정포럼은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장 차관님을 모시고 현재의 국가 정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의 물결을 저희가 큰 개념으로서 시대의 흐름과 맞추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혁신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대표님들,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탑다운 개념과 바텀업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정책적인 큰 이야기들은 저희 민간에서는 또 산업에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에서는 피부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지원 시스템이 지속성이 어떻게 있으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공무원이 진짜 부지런히 뛰면서 중소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우리 세종국정포럼에서는 어떤 민간의 의견으로서 제시하는 그런 또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서 일단 중간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칠성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그 지방에서 지방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국가의 생산을 차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와 기업을 제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상생관계도 있으니 지역 차원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150만 인구 중에 12명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연간 약 3,500억 정도 심의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임무 업무를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정부 정책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보조금의 향배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인가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부당한 청탁이나 이권 개입이 없이 정말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청렴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귀띔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황준호 진행자께서 보내주셨던 중소벤처기업부 이 업무 계획을 제가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차내에서 이렇게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우리 북구청 정책 자문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북구에서 내놓는 정책들을 또 검토하고 자문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를 좀 선도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참 활동하던 한 10년쯤 전에 비하면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 시책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중앙부처의 정부 시책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 실정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공부하지 아니하면 정책 자문단원들이 따라갈 수가 없겠다. 오히려 선도해줘야 될 정책 자문단원들이기 때문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방면에 정통해야만이 가능한 우리들의 업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정책 자문단원들 속에서는 그 발언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신 분들이
자기 책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전에 그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본인의 위치, 본인의 뭐 교수 이런 신분만 믿고 그냥 왔다가 결국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 단원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책을 맡을 때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때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직책을 많이 맡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조직도 서로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관 산학연 저는 이제 5대 구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소벤처기업부도 R&D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기술이죠, 기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컨설팅과 교육을 빼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 보국을 만들어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그 기술을 위해서 R&D에 대한 정부 예산도 책정을 하고 지원하고 배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하나가 혁신 방안이 크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예산이 가서 그 예산이 중소기업한테 얼마만큼 크게 도움이 되는지, 얼마만큼 민관이 연결이 되어서 민관산이 연결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투자를 100을 했는데 효과가 뭐 1000을 보냐, 10,000을 보냐. 그런 어떤 밸류와 가치에 대한 기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결국 신사업이라고 하는 핵심 뭐 20대 사업, 3대 자율주행이나 뭐 바이오 헬스나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나 핵심 혁신 기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백만 수천 많은 그 아래에 또 중소기업들도 많거든요. 1인 기업부터 해서 여러 또 분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점에서는 네거티브에서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요새 중소기업이 다 힘을 모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패스트 PC가 그러니까 슬로우 PC를 이제 앞서가고 리더를 해나간다는 게 미래의 사회라고 슈밥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맥락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그러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컨설팅도 중요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힘을 다 뭉쳐서 작은 물고기가 빠르고 크게 모여가지고 플랫폼화 되는데 플랫폼도 대부분 지금 보면 대기업이 또 많이 장악을 하고 하부 구조에서 가는데 그렇게 그런 어떤 플랫폼의 강력한 시대적인 어떤 열매를 또 그것을 많은 중소기업한테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철성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해서 이게 3년간의 환류 작업을 거쳐야 다음 예산 편성일 때 보다 합리적인 공평한 집행도 예산 편성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 부지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됐었거든요. 많은 영역을 또 많은 업무량의 공무원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 인력으로 직접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라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컨퍼런스이기는 하지만 이게 일개 부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 전체하고 맞물려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더 부지런해져야 될 공무원 상을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의 서비스를 주관하는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잘 지금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걸 이제 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령을 갖고 있는 게 중앙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유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령을 집행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조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자치 법규를 갖고 있습니다. 법령과 부합돼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 그 이견을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성질이죠. 그래서 중앙부처는 기획을 위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집행하느냐? 법령에 있는 내용을 집행을 한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법령을 위반하는 작업, 이것 자체가 벌써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법령 틀 내에서 또 지침을 만드는 게 중앙부처의 소관이고 그 지침을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학 용어로 따지면은 정책 형성과 정책 결정, 그러니까 국가 법령 체계 내에서 중앙 대 지방 간의 관계를 보라면은 정책 형성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문제 인지 단계, 문제 인지부터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문제를 인지하고 정책 형성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가 중앙의 권한이라면은 지방은 정책 집행 단계, 그래서 집행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 기능에 그러면 재량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재량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령 규정만 가지고 행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가 지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재량의 범위가 자치단체마다 같은 규정을 놓고 A자치단체는 가능하고 B자치단체에서는 잘 안 되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의 균질성과 또 재량의 최소화 이런 걸 위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제와 관련되면은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또는 하려면은 조건을 얻어서 해라 이런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원을 배분하는데 어떤 일을 조장하느라고 만들어내느라고 하는 배분이 있고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조건으로 해라 하는 배분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허가라고 하는 거, 인허가도 배분이죠. 인허가 해주는 게. 그렇지만 인허가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다리를 놓는 것도 배분이고, 그래서 배분을 잘하는 게 나라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래서 옛날에 조선왕조 시절 같으면은
고위공무원을 가르치는 학교 이름이 배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대학일까요? 성균. 조선왕조 시절에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성균, 균이라는 말이 배분한다는 소리예요. 균점한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고위공무원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고위공무원이 바로 정책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정책은 이 조직 체계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결정권을 가진, 조직 그 체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위직들의 판단은 그만큼 중요하다. 예. 고위직이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균관, 그게 바로 배분을 하는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분을 할 때 있어서 무엇만 가능하다, 무엇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인데도 해보는 할 수 있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무엇은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된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이 레이더망에 걸린 이 관계되는 게 무엇만 되고 무엇은 안 된다 할 때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어찌 보면 재량이 포지티브 시스템에 있어서 재량 영향력은 더 크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되면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아질 것이다. 그 정책 집행 기능이 상당히 단조로워질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반대로 굉장히 부지런해져 봐야죠. 왜냐하면 법률과 대통령을 고쳐가지고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우리 중앙공무원 정책의 기획 기능을 위주로 하는 중앙부처와 정책의 집행 기능을 위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영향력을 달리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공장을 짓는다, 이 모든 것은 어디다 갈까요? 달나라에 갈까요? 아니죠. 땅에다 하죠. 땅에다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해당되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땅에다 하면은 어디 자치단체하고는 연결이 돼요. 문제는 규제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규제할 것은 해라 이거죠. 하는데 규제하는 방법을 이제는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도 네거티브 시스템이 되면은 훨씬 일하기가 더 쉬워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 주요 이슈는 1차와 2차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쨌든 큰 내용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중앙부처에서 지방까지 연결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주관하는 중앙의 고위직과 지방의 또 고위직, 지방의 공무원들까지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인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거, 세종로 국정포럼이 하고 있는 스마트 이제 시스템과 행정과의 연합 모형도 만들어 놓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실제 저희가 그 이사장님과 장호 교수님 가가지고 또 특강도 하고 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종로 국정포럼의 한 사람의 뭐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의 대표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 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채성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최병한 국무 1차관께서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께서 말씀하셨던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는 이재용 행안부 차관께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성과성과 책임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적극 행정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병환 국무1차관께서는 이미 아랫목은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운묵의 온기가 짚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로 적극 행정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적극 행정 확산이 좀 더딘 이유가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적극 행정은 모든 공무원의 기본이죠, 기본. 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는 반면에 그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적극 행정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느냐? 이것은 일하는 방법의 적극 행정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정상을 참작하겠다. 아마 그런 뜻 아닌가 싶어요. 뭐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은 못하는 것만 그냥 아예 법에다 다 담아 놓으면 돼요. 법령에다가. 그럼 아주 단초롭지 뭐. 그 외에는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지런하게 못하는 거 갖다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안 하고. 예? 샘플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이사장님. 예? 무엇을? 구체적인 샘플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샘플을 하나 해서 설명을 이것은 하면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네. 법령 시스템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규제 하나를 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국가 법령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7년도부터 우리 수출입하는데 포지티브 시스템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수출입 자유화의 원칙을 살렸듯이 이제 2022년부터라도 일반 규제도 그렇게 바꿔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하나의 국가 법령 체계상의 문제다. 이건 단순 사건 하나하나의 규제 개혁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도 얼마든지 규제할 건 해야 된다. 다만 규제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무슨 뭐 규제 특구라든지 규제 챌린지 제도라든지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새로운 스타일로 이 디지털 문명 시대라고 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의 국가 법령 체계, 규제 체계인 포지티브 시스템을 디지털 문명 시대에 맞게 바꾸자. 그래야 우리가 생존도 되고 인구 절벽도 되니까 생존도 되고 그다음에 창의력과 이런 것도 마음껏 발휘하고 그러면서 세계는 단일 시장이 되어가니까 단일 시장이 되어가는 세계에서 우리의 창의력과 우리의 활동력으로 주도국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 법령 체계로 뒷받침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뭐 지자체에 지금 많은 이제 지역에 사시는 그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의 접목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게 배달, 유통, 어떤 로지스틱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유통의 문제, 생산 소비에서 그 유통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 내지 조금 더 개선이나 방안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관계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연결하는 건데, 사는 사람은 저 물건이 있구나를 알면은 좋고, 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정보가 가서 주문이 들어오면 좋은 건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세종로 국정포럼에서는 미래인재교육 그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개발한 게 뭐냐면은 스마트 지역 혁신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서 스마트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래서 시, 군구 차원의 그 아주 돈을 적게 들이고 지역 혁신 체제를 구축하자. 핵심은 농촌 마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을 전화기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생활 디바이스로 쓰게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기 정도를 쓰면은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뭐 그렇다고 치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거의 95% 이상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전화하고 어느 정도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뭘 하느냐? 적어도 예를 들면은 동영상을 찍어서 누구에게 보내줄 능력이 있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능력이 있다든지, 유튜브를 자기가 조금 자유롭게 선별을 해서 그 유튜브를 갖다가 테레비로 연결해서 보는 능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 쏘면서 남과 소통을 전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소통 방법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쓴다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그 앱을 좀 관심만 가지면 사용할 줄 안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고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하더라도 어플을, 그 컨트롤 앱을 통해서 다 할 텐데, 그 앱을 통해서 비닐하우스의 온도도 올렸다 내렸다, 비닐하우스의 문도 올렸다 내렸다, 환기도 시키고, 또 주문도 거기에 있는 어플을 가지고 주문도 받고, 어플을 통해서 정보도 보내주고, 또 자기 마을 이 활동 상황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또 누군가는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연락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도농 직거래도 가능하지 않겠냐, 전국의 모든 마을들이.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는 게 스마트 지역 혁신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이상 노인폰을 쓸 필요가 없게 해드리자. 전부 다 스마트폰이 컴퓨터가 됐단 말이죠. 스마트폰이 인공지능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뭘로 움직여요? 손가락으로 움직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으로 움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똑같다 이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은. 나이 들었다고 손가락 못 움직이시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알려드리자.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든지 작년 못지않게, 중장년 못지않게 새로운 이 디지털 세대로 태어나실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농촌 문제도 상당히 쉬워질 거 아니냐. 그리고 농촌에 공장이 들어가더라도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갈 텐데, 그 스마트 팩토리도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이렇게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어플 친숙형 우리가 조금 해주면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많은 이제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 지원 체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나왔으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며, 그걸 이제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역과 확산을 시키면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도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스마트팜이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산업에 있어서도 스마트 활용 능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지역 세태에 대한 부분에 어떤 대안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지역 혁신 체제의 시스템이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례로 연결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국정에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중소벤처기업부 초청 포럼에 대한 정책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